동남아시아는 더 이상 젊은 지역이 아니다. 2024년을 정점으로 봤을 때 이렇게 그래프를 보면 맨 위에는 14세 이하, 그러니까 젊은 층, 미래 인구를 보여주는 건데 확실하게 줄어드는 추세가 계속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15세에서 64세, 당연히 경제활동 인구는 줄어드는데 그 밑에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인구는 미래를 바라보는 제일 정확한 그래프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니케이 기사에 따르면 동남아 11개국에서 보면 전체 경제활동 인구, 즉 만 15세에서 64세까지의 인구는 2023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인구의 68%로 정점을 찍고 이제 내려갈만 남은 거죠. 그러니까 작년이 정점이었고 올해부터 이제 계속 내려가는데 이게 국가별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여전히 놀러가기 좋아하는 태국 같은 경우가 사실 제일 심각합니다. 이미 2013년도에 경제활동 인구 정점을 찍고 지금 10년째 계속 내려가고 있는 중이고요. 베트남 같은 경우도 저도 깜짝 보고 놀랐는데 2014년이 정점이었어요. 그러면 벌써 이제 10년째 내려가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인 거죠. 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화요일에 전해드리는 짤막한 지구촌 소식, 오늘도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이제 인구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조회수보다도 댓글이 아주 대잔치를 벌이는 그런 즐거운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제 인구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이제 관점도 많으시고 다양한 생각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자꾸 이 애를 안 낳는 분위기, 그리고 고령화 지속 분위기는 당분간 계속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러한 이제 고민이 제일 많은 나라는 당연히 대한민국이죠. 그래서 대한민국 분들이 요즘에 제일 좋아하고 제일 부럽다까지는 아니지만 참 옛날 생각도 나고 여러 가지 좀 이렇게 긍정적 마인드로 바라보는 나라가 있죠. 베트남입니다. 베트남. 그래서 저도 지난 12월 달에 이제 베트남의 호치민, 하노이 이렇게 다녀왔는데 참 정말 우리나라 90년대 초반, 80년대 후반 그런 느낌이라고 그럴까요? 어디를 가도 다 젊은 사람들. 뭔가 이게 젊은 사람들이 막 때로 몰려다니면서 만들어내는 그 느낌. 에너지. 좋다. 역시 베트남에 미래가 있어.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이제 3월 달 연휴 1월 2일, 그렇죠. 1, 2, 3 연휴에도 이제 경기도 다낭구 베트남 다낭으로 이제 많이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와 베트남은 되게 친숙하고 사람이 많고, 그래서 베트남을 필두로 해서 태국이라든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들 가보면 뭔가 이제 중국에서 나온 여러 업체들이 이곳에 자리 잡으면은 다시 한 30년은 동남아 시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일단 지난 올해 1월 달이죠. 2024년 1월 달에 호치민시, 이제 베트남 호치민시가 재밌는 발표를 하나 했어요. 2024년 올해 말이 되면 호치민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력이 부족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베트남에 대해서 요즘에 여러 가지 핫한 소식들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대표적인 게 반도체 이제 관련 이제 소식이죠. 그래서 특히 이제 미국 업체들이 베트남에 대해서 이제 후공정 위주로 많이 이제 투자를 하는데, 제일 큰 고민이 지금 사람이 없어요. 이게 이제 전문직이 없다, 지식이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게 이제 정확한 표현인데, 좀 더 눈을 넓혀보면은 베트남에서도 벌써 사람이 없나? 이런 생각들도 이제 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일본의 니케이에서 이제 발표한 여러 가지 기사들을 보다 보니까 재밌는 기사들, 그리고 그래프가 몇 개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는 그래프 같은 경우는 니케이가 기사에서 나와 있던 그래프 중에 하나입니다. 제목을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동남아시아는 더 이상 젊은 지역이 아니다 라면서 이제 그래프를 이제 보여준 거죠. 그래서 2024년을 정점으로 봤을 때 이렇게 그래프를 보면 맨 위에는 14세 이하, 그러니까 젊은 층, 미래 인구를 보여주는 건데 확실하게 줄어드는 추세가 계속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15세에서 64세, 당연히 경제활동 인구는 줄어드는데 그 밑에 이제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인구는 미래를 바라보는 제일 정확한 그래프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니케이 기사에 따르면 동남아 11개국에서 보면 전체 경제활동 인구, 즉 만 15세에서 64세까지의 인구는 2023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68%, 전체 인구의 68%로 이제 정점을 찍고 이제 내려갈만 남은 거죠. 그러니까 작년이 정점이었고 올해부터 이제 계속 내려가는데 이게 국가별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제 뭐 여전히 놀러 가기 좋아하는 태국 같은 경우가 사실 제일 심각합니다. 태국 같은 경우는 이미 2013년도에 경제활동 인구 정점을 찍고 지금 10년째 계속 내려가고 있는 중이고요. 베트남 같은 경우도 저도 깜짝 보고 놀랐는데 2014년이 정점이었어요. 그러면 벌써 이제 10년째 내려가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제 2023년 되면 세계 5대 인구 대국 중에 하나인 인도네시아도 정점을 찍고 내려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니케이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구 보너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인구가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에서 이렇게 호리병 모양으로 바뀔 때 요 시점이 이제 인구 매당인 거죠. 더 이상 태어나는 애들 때문에 뭔가를 다 쓸 필요가 없고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새로운 산업 발전 이런 거를 위해서 국가가 투자를 하면서 본격적인 경제 성장의 실익이 사람들한테 돌아오는 그 시기가 이제 인구 보너스, 인구 배당이라고 하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80년대, 70년대 후반, 80년대부터 이제 90년대까지 이어지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동남아는 벌써 인구 배당이 끝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1인당 GDP를 따지면 1만불도 안 된 상태에서 벌써 정점을 찍고 내려가는 이러한 이제 걱정스러운 상황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동남아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19년에 우리가 보통 이제 고령화 시대를 세 개로 나누죠.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 그다음에 초고령 사회 이렇게 나누는데 고령화 사회는 이제 전체 인구의 9%가 만 65세 인구 이상일 때를 이제 그 7% 이상일 때를 고령화 사회라고 그러는데 2019년에 이미 도달했어요. 그래서 2043년이 되면 이제 고령 사회, 즉 14% 이상이 만 65세 이상 인구. 근데 이런 추세는 이제 과거 일본이 1970년부터 1994년까지 한 24년 동안 벌어졌던 그 스피드하고 거의 비슷하다라는 게 일본 언론의 이제 분석인 거죠. 사실 이제 이 동남아시아가 이렇게 급하게 생각보다 많이 늙고 있다라는 점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이제 기업 강연 이런 거 나타날 때 중국 다음으로 어디 해외 투자하면 어디가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럴 때 저는 어디 좋다는 말씀은 참 못 드리겠고 신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나라로 보통 꼽는 게 저는 태국입니다. 왜냐하면 태국 같은 경우는 고령화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빠른 이제 그러한 나라예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제 각 국가의 평균 연령을 이제 니케이에서 조사를 해서 나타냈는데 일본 같은 경우가 47.9세, 우리나라가 42.9세. 아직까지는 일본이 우리보다 이제 한 5살 정도 이제 많은 거고, 그다음에 미국이 이제 39.8세. 그런데 태국이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하는 태국이 벌써 39.2세예요. 그럼 우리랑 비교해 보면은 이제 한 3년 평균 연령 한 3년 정도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태국과 중국이 벌써 평균 연령이 이제 비슷해진 거고, 그다음에 베트남,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가 아직까지 30대 초반, 그리고 이제 필리핀이 20대 후반, 그리고 이제 세계 앞으로 이제 3위의 인구 대국이 될 게 확실한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가 23세. 즉 동남아시아 중에서도 태국 같은 경우는 이미 상당히 연령층이 높아지고 있고 고령화가 빨리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동남아 지역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신경도 쓰이고 고민도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남아 사회를 이제 분석을 했는데 일본의 관점에서 봤을 때 맞는 거죠. 그러니까 동남아 지역의 가장 큰 문제는 이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비가 전혀 돼 있지 않고, 그러면 이제 고령화 사회 대비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연금, 보험, 이런 거죠. 아니면 이제 그게 잘 안 돼 있으면 늦게까지 일을 하든지, 65세가 아니고 70세 이렇게까지 일을 하면 되는데 이게 둘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각 지역의 그 평균 연령, 그러니까 퇴직 이제 평균 연령이죠. 그 다음에 연금에, 공적 연금에 가입한 어떠한 그러한 비중,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해주는데, 인도네시아라든지 베트남 같은 경우는 당연한 거겠죠. 공무원이나 이런 특수한 직역을 빼고 나면, 그러니까 전체 국민의 한 20% 정도만 뭔가 노후에 이제 연금이라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이고, 저도 이게 되게 놀랐는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전 국민 연금으로 커버되는 비중이 전체 국민의 한 5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저도 이게 상당히 놀랐어요. 니케이가 이상한 소리를 하는 언론은 전혀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OECD 평균이 한 87%, 일본 같은 경우는 거의 100% 이제 도달하는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 따지면 국민연금, 그 다음에 기초노령연금 이런 것들이 합한 비중인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저 정도야?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이제 정년이 되게 빨라요, 동남아가. 그래가지고 이제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55세가 공식적으로 정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빨리 퇴직하는데 그 뒤에는 사회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럼 기존에는 어떻게 했느냐? 지금까지는 어떻게든 자식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가족,
시스템으로서 도와주는 이런 것들이 됐는데 과연 앞으로도 가능하겠는가? 뭐 우리 생각해보면 잘하는 거죠. 보면은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들이 30년 동안 되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 동남아를 보니 너희들 빨리 준비하지 않으면 고생한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아직까지 이제 초고령 사회 이런 고민을 하기 이전인 1992년 아직까지는 이제 잘 나가던 시절이죠. 그 당시에 GDP 대비 11%를 사회보장 비율로 지출을 했는데 2020년대에 들어와서는 일본 같은 경우는 25%예요. 그러니까 90년대 세상에서 제일 잘 살던 세계를 지배할 것 같은 일본도 어떻게 보면은 이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휘청인 거를 30년째 하고 있는데 동남아 시대는 너무 준비도 안 돼 있고 한순간에 큰일을 겪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이 되는 거죠. 사실 일본의 이런 걱정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동남아 지역에 이제 많은 투자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일본의 투자가 동남아에 집중됐던 것은 저렴한 인건비 이게 되게 컸던 거죠. 풍부한 노동력을 베이스로 해서 일본의 밸류 체인을 그쪽으로 옮겨서 그동안에 짧으면 뭐 30년 길면 한 50년 동안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과연 이게 계속 유지될까? 라는 게 이제 첫 번째 고민이고요. 두 번째 고민은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최근에 대규모로 이제 점점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노동력을 제공하고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몰려드는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 같은 경우는 주로 동남아시아 사람들을 선호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네트워크 등이 있고 채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베트남 사람들이 제일 많습니다. 전체 외국인 노동자 200만 명 중에서 베트남 사람들이 한 52만 명, 그 다음에 필리핀 사람들이 한 23만 명 정도 되는데 이런 이제 그런 국가들, 즉 동남아 국가들 스스로가 점점 고령화 사회가 되고 그다음에 노동력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되면 야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외국인들을 도입을 해서 뭔가 이제 새롭게 변화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것마저도 안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이제 고민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네 나라 문제는 이미 디폴트고 자기한테 도움이 될 것 같은 동남아의 상황들이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 사실은 이 문제는 일본뿐만 아니고 우리나라한테도 역시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다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왜?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동남아 지역, 지금 동북아 지역 있죠? 한국, 일본, 대만 이 세 나라는 지금 동남아 인력을 둘러싼 인력 경쟁입니다. 어느 나라가 더 많은 인력을 대규모로 빠르게 들여오느냐가 그 나라의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고 이 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가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은 최저임금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습니다. 일본이나 대만은 그렇게 맞춰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민이 이제 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동남아의 고령화 이런 것들이 이제 일본의 눈을 이제 이끌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냉정하게 보면 동남아 지역 같은 경우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기에는 시간이 좀 별로 남아 있는 게 길지 않아요. 그러니까 IMF 같은 경우도 이제 태국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태국 같은 경우는 현재 65세 인구 비중이 16%니까 이미 이제 고령화 사회를 넘어서 이제 초고령 사회로 지금 이제 전이하는 이제 이런 단계인데 향후 5년간 그러니까 2024년부터 그러니까 한 28년까지 향후 5년간 연 한 3% 정도의 성장에 머무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2000년대 초반 태국이 비교적 잘 나갈 때 연평균 한 5에서 6% 가까운 성장률을 계속 기록했거든요. 그거에 비교해보면 너무 빠르게 꺼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피기도 전에 꽃이 지는 그러한 지역이 동남아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보통 동남아 지역에 가면 대부분 대도시 그다음에 관광지 이런 쪽에 이제 가는 거죠. 어느 나라나 대도시에 가면 젊은 사람 많고 젊은 여성이 많습니다. 당장 서울 지하철 2호선만 타도 이를테면은 뭐 잠실에서부터 한 사당까지 정도에는 정말 젊은 사람들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딱 넘어가서 서울대 입구를 지나서 뭐 신림, 봉천 이런 쪽으로 이제 쭉 가다 보면 인력 구성이 갑자기 확 바뀌죠. 나이가 확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강을 건너서 뭐 합정, 홍대, 신촌 이쪽으로 가면 다시 좀 낮아지는 이러한 상황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대도시에 가보면 어디나 젊은 사람 많고 이 도시의 발전은 무궁무진할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우리의 보이는 이미지와 달리 그 이면에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진전이 되고 있고 동남아 지역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빠른 고령화 그리고 인력 부족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그다음에 내가 이제 앞으로 미래의 사업장을 중국에서 다른 쪽으로 이제 이전하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도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두고 지켜보시면 그래도 생각 안 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결과를 맺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